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이종섭 대사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먼저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난 후에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했다며 꼭 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부르면 귀국해서 조사받는 방법도 있지만 호주 정부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다며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 금지를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는데 법무부가 이튿날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에 다시 귀국했는데요.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이 대사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사는 어제 외교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6개국 공관장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 대사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대사의 사의 표명 처리 상황에 대해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경기와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부동산 논란과 여야 지도부의 수위 높은 발언이 표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야의 오늘 선거운동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를 시작으로 동작 등 서울 격전지를 먼저 훑고요. 의왕, 안양, 군포, 안산 등 경기 지역까지 돌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유세 일정 10개를 소화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오전 발언부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2조 심판하는 것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 공을 들이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열세로 돌아선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으로 아직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선거를 앞둔 자신의 법원 출석 자체가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다만 재판이 일찍 끝날 경우 오후에 게릴라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해 오늘은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성남 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와 전주, 대전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며 호남과 충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장애인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 대학가 밀집 지역에서 2030 청년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개혁신당은 서울 등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은 충남에 내려가 천안과 아산, 서산 등을 방문합니다. 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최근 일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또 지도부의 이른바 막말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선거 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한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는 과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세금도 다 냈지만 불편한 마음을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도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양 후보의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탠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경기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등의 아파트 4채와 상가 3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양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류지만요.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당 대표들의 수위 높은 발언들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야당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유세에서는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문제 삼은 발언 등이 비판을 받아 일부 발언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검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젯밤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전투표소 시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서창동과 계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천에 이어 경남 양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미화원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발견된 카메라 사진을 보면 전자기기 충전기 같은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수기 뒤편에 설치돼 눈에 띄지 않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통신회사 장비라는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양산 지역에 설치된 다른 카메라도 가로 10cm, 세로 8cm 정도로 작은 블랙박스 형태입니다. A씨는 다른 사전투표소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입구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 인천시가 사전투표소 159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선 실제 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말부터 전국을 돌며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비롯해 1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심정지 상태고 5명이 크거나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선 아직까지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시간 CCTV 통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석계역 인근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일단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점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 하월곡 나들목 일대고요. 지금 보고 계신 도로가 화랑로 주변입니다. 오늘 오전에 9시 20분쯤 석관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경광등이 좀 많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추돌 사고로 인한 여파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지금 현재 구급 차량과 함께 경찰차도 여러 대가 배치가 돼서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도로가 지금 꽉 막힌 상황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경위를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13대 가운데 가장 뒤에 있던 레미콘이 앞에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래서 뒤로도 다 차량들이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잇따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근 도로까지 지금 정체가 이어지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관할인 성북구청도 오늘 오전에 구민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전 중에도 도로가 전면 통제돼서 인근 도로로 우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곳을 지나신다면 차량 운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봄 들어 최악의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중부에 이어 남부지방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황사 현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시야가 무척 뿌옇던데 황사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올봄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중국을 거쳐 유입된 건데요. 오전 11시 기준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88 마이크로그램, 대전 313 마이크로그램, 서울 309 마이크로그램 등입니다. 평소보다 최대 8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충북과 세종에 이어 경남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 황사 위기 경보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주의 단계가, 경북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미세먼지 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런 짙은 황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이번에 황사가 대규모로 발원했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양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황사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낮 동안 짙은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밤 사이에는 농도가 조금 옅어지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잔류 황사가 계속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과 휴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외출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귀가하면 바로 손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정부의 처벌이 가시화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화에 대한 선결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의료계를 압박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차기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연일 강경 발언을 냈는데 첫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임현태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대생이나 전공의, 교수 등에 대해 정부가 부당한 처벌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면서 현재 공은 정부 여당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이면택 회장 당선자는 총선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치적인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계획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인데요.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은 과학적인 근거를 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화에 선결 조건을 붙이는 건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라며 의료계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협상 창구가 열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사립대병원협의회와 서울의 5대 병원장들을 잇따라 만나서 타개책을 논의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전국 의대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직 행렬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혀서 진료 차질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선거가 오늘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사전투표를 생각하면 본격 선거라고 하면 일주일째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오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조 부원장님. 글쎄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종섭 대사가 방산협력회의 때문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벌써 들어온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기 전에 4시간 소환 조사 받은 거 외에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고요. 압수물 분석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지금 수사가 언제 진행이 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그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출국하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잖아요. 국민 정서로 보나 지금 수사 상황으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직을 그때까지 호주 대사직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기가 좀 어렵다. 도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고 일단 사직 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앞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 외교부가 사의를 수용을 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외교부 발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임명되지 25일 만이고요. 귀국한 지 8일 만에 결국에 사의 수용과 함께 오늘 외교부가 바로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소식인데 워낙에 그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런 압박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지금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사실상의 선거는 일주일 남은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너무 크게 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금 재가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만 아마 재가가 오늘 중으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수도권 출마자들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 문제 또 의정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그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이종섭 대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 고물가 문제, 또 의정 갈등 문제, 이제 지금 공백으로 문제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풀린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2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또 2주일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물가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총선 앞 2주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큰 틀에서 봤던 변수 중에 하나는 풀렸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유권자들의 민심을 호소하는 데
반등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급거 귀국을 함으로 해서 이종섭 대사가 예. 그 부정적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됐던 부정적 논란은 상당 부분 흡수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게 이제 부정적 이슈로서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번에 사의를 표명함으로 해서 부정적 이슈를 차단하는 데는 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직을 한 것이 민심을 전반적으로 반전시키는 데는 크게 효력을 볼 수는 없는 국면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지금 8일 만이긴 한데 지금 워낙 여당 내에서 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긴 했었고 지금 25일 만입니다. 그리고 귀국 8일 만. 타이밍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늦었죠. 사실 이 문제가 초기에 제기됐을 때 그때 사실 출국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고 이미 출국을 했고 예.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귀국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문제 가지고 2주일 이상 아주 선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 문제로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문제가 그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얼만큼 미칠지는 나중에 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최상병 순직에 대한 문제, 의혹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사실 진지게 풀어서야 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여당마저도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결국은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에서 용산발 리스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물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대파 문제도 있었고 또 의정 갈등 부분에서는 2,000명 지금 대통령실은 여기서 더 뭐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야기도 했고 당정 갈등이 좀 어떻게 좀 흘러가는 걸로 보십니까? 당정 관계는 뭐 표면적인 관계는 당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게 맞고 예. 선거 전략 최전선에서 있는 게 당이니까 당이 이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대놓고서 반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건은 사실은 초동 대체에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중에서 가장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게 이종섭 대사의 출국 논란이었는데 예. 이게 부정적 이슈, 긍정적 이슈를 계속 내세워서 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부정적 이슈를 사전 차단하고 초동 대처에 잘 예. 해야 이게 그 여파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보면 선거 측면에서만 본다면 물론 뭐 호주와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외교적 관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만 가지고 본다면 초동 대처에는 상당히 늦었다. 예. 그래서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당의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들이 주로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했냐 하는 불만이겠죠. 예. 초기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 사태까지 안 왔을 거라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의 입장은 또 전혀 180도 다를 겁니다. 아니 지금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급하게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이 중요한 총선을 이 국면까지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당도 엄연하게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아마 뭐 그 총선 전까지는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 매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국면을 본 것 같습니다만 의정 갈등, 이 문제는 당은 지금 또다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명 너무 많다. 2,000명을 고집하면 대화가 안 되니 2,000명에 대해서 여유를 좀 그 어떤 조정의 폭을 좀 갖자라고 지금 당은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미 다 발표됐고 후속 준비 다 끝났고 이걸 밀고 가야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의료 개혁을 했다라는 이미지 하나라도 만들고 가고 싶은데 당은 선거만 생각하냐 이런 불만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도 뭐 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일주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일주일 내에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남아있는 그 요번 주말까지가 저는 최대의 고비라고 보는데 예. 이번 주말 안에 당에서는 굉장히 더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의료 갈등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4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 기간 전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수도권 전멸한다. 전국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 풀어달라는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당정 갈등은 아마 더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까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강해지고 있는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죄가 없습니다. 정치자들이 여러분을 기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하였습니까? 골뱅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라인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장을 치면서 증거를 채지면 안 돼. 야당 당수가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 청소를 합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장관 시절부터 해서 국회 출석했을 때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공세 속에서도 반박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위가 세졌는데 의도치 않은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 유세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만나잖아요. 지금 국민들 정서가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 식상감 이런 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실망 그 여론이나 정서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적석연설을 하다 보면 말이 좀 더 나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유세하면서 좀 더 많이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품격 있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난리 뽕짝 그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당 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 게 마지막 한 열흘 남겨놓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막말주의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경계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현장에 나가면 현장의 분위기 또는 조금 더 말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비유 표현을 좀 자주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당대표들이 저렇게 현장에 나가서 유세할 때 일반 유권자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품격 있는 언어들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이분들을 믿고 가야 되는 신뢰의 정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 세력도 마찬가지고 현재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말입니다. 행동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이 너무 좀 언사가 일반 유권자들이 듣기에 거북한 언사를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죄하고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는 그런 모습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지금 격해진 여야 대표 발언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또 두둔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혁신위원장을 마치고 대통령 보고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많이 지치셨어요. 예. 너무 지금 한 위원장님을 몇 달 전에 제가 만나서 일 시작할 때 내가 그랬어요. 저는 6주를 끌고 나가는데 죽겠습니다. 위원장님은 3개월 해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위원장님이 전라도 말로 짠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예. 이재명 대표가 뭐 난리펑장에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자꾸 이제 그 현장에서 예. 지지자들이 있고 또 보다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양당에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발언이 세지거나 예. 발언이 좀 더 그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때일수록 더 경계하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아마 현장에서 보다 쉽게 좀 더 그 표현하신다고 하는 게 조금은 오해가 되는 발언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 짠해 죽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스피커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적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 보기에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원톱 체제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당의 대표쯤 되는 분은 선거 때가 되면 과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되고 난 뒤부터요. 예.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예. 표정도 신경 써야 되고 말도 신경 써야 되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되고요. 예. 행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난 뒤 약 2달 동안 지금 전국 유세 현장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아마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일 거고 똑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짠하죠. 네. 짠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재명 대표 또 재판까지 같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선거 기간 중에는 그 대표들이 뭐 하루에 10곳 이상을 방문해야 되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세해야죠. 예. 거기다 메시지 내야죠.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킬러 콘텐츠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예. 아마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지율이라도 높게 나오고 또 그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나오면 굉장히 거기에서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좀 그 반대 상황이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이 좀 고전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오늘 장동혁 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조사를 170곳 정도 조사해 보니 우세 경합 지역이 열세와 경합 지역으로 변한 곳들이 있더라. 이 얘기는 자체 판세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지금 그런 그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저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음도 조급해지고 몸도 더 피곤해지게 돼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여당의 모습이고 그것을 인요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어제 중우성동갑 지역구 지금 임종석 전 실장 등장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와 포옹하면서 지원 유세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내에서 좀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매우 반기죠. 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거는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 기세에서 한쪽은 자꾸만 이 세가 모이는
예. 예를 들면은 임종석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갈등이 지난 공천 국면에서 크게 노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의 손을 같이 번쩍 들어주면서 선거 승리를 독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제 야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투표장에 왜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나가서 투표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야권 지지자들, 특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모습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야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이런 그 용합, 그 뭐 이렇게 다 섞인 용광로 성대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보여질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무슨 카드라도 써야 된다, 다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승민 카드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좀 뭔가 워낙 스피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성을 늘려야 된다. 특히나 수도권, 중도층을 포섭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는 장면 연출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종석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포옹 장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장면 연출이 잘 됐고요.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더 빨리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아마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민주당도 임종석 실장은 선대위의 직함을 갖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지금 지원 유세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선거 뭐 한 10며칠 앞두고 선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거는 지금 이 모습처럼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그래도 친분이 좀 있다고 하는 의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지금 지원을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낫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가셔도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이 가진 특징이 중도 확장성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점 저 점을 다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부분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들 개인의 리스크도 크게 부각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저격하며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단독주택이나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지만은 빚 한 푼도 없이 그걸 20대가 매입해서 또 증여받아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공영훈 후보께서 나중에 뭐 아들 걱정도 하시고 뭐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원래는 노후를 대비해서 사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굳이 그거를 20대에 각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증여하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토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제가 무슨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참 뉘앙스로 풍겼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제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격차가 하루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맡긴 세무사하고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공고가 있었더라고요.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그 세금도 다 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끼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 주택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삼표 레미콘 부지와 근처에 있는 집.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은 어떻게 보면은 또 기울어진 정보를 통해서 좀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이게 투기나
불법 증여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은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20대 초반의 아이 그 젊은 청년에게 부모 찬스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 것이 그게 바람직했냐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 노력을 본인 스스로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정말 그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든 아니면 의혹에 대한 해명이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그 결론을 낼 사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영훈 후보도 오늘 아침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는데 일단 화성-을 지역이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갈등,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뭐 우선 뭐 선거를 얘기하기 전에요. 공영훈 후보가 뭐 현대자동차인가에서 부사장을 했으니까 부자인 건 알겠습니다. 부자인 건 알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가구 주택을 본인 소유로 사서 그것도 4년 뒤에 아들에게 정여를 했는데 그 4년 동안 시세 차익이 있었죠.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죠. 4년 뒤에 아들에게 그것도 군복무한 아들에게 정여를 했는데 그 정여한 시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로 해서 정여가 불가능한 하루 전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시세가 거의 30억이 나간다면 이거는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감한 부동산 취득, 판매, 정여 과정에서 이게 국민 정서를 그대로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사전 정보를 알고 들어간 건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세금 제대로 냈다고 해서 소명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악재가 선거에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수정 교수 지금 논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80억 5천만 원 재산 신고했는데 지금 서초구 그리고 용산의 아파트 4채, 상가 3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강남의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강남에 출마하지 않고 왜 수원에 출마하느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부동산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수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후보, 공영훈 후보라든가 양문수 후보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분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본다면 이 이수정 후보는 뭐 아파트 4채, 상가 3채인데 두 분이 다 공직생활, 학교생활 하시면서 정당하게 벌은 재산으로 구입을 했고 세금 냈고 소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택을 본인이 노력해서 부동산을 가져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거는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야 너무 부자네. 너무 부자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난 부자는 싫어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재산 형성이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불법 과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나 공영훈 후보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근데 동작갑의 그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양평 땅을 사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투기라고 하면 개인 자격으로 해도 되지 왜 가족 회사의 법인으로 하겠습니까? 그 법인의 성격이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고 장진영 후보의 해명에 의하면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전체 금액의 66%를 대출을 받았는데 부친이 관계된 금융기관에서 받은 건 12%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 투기는 구입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묵히는 거죠. 이건 사업 목적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장진영 후보도 그렇고 또 박덕구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만 좀 더 어떻게 공세를 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여야가 특히 부동산 문제든 다른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잣대를 좀 하나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여야의 후보를 똑같이 비교를 해야지. 예. 그 아전 인수식으로 우리 그 후보는 이런 것 때문에 다 소명이 되니 문제가 안 되고 상대방의 후보는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지금 그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검증받는 과정이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혹들을 해명하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다려서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충북선관위 한모 관리과장과 전 충북선관위 박모 관리 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딸인 송모 씨를 부정 채용하려고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으로 채용 적격 조사를 진행한 뒤 면접 시험 위원들에게 최고점을 받게 해 부당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지하화된 동탄 도심 구간이 어제 개통했습니다. 실제로 주행해보니 예전보다 차량 흐름이 빨라졌고 지하 도로 위는 축구장 12개 규모의 공원 공간이 생겨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지하화된 동탄 도심 구간이 양방향으로 개통된 첫날.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인데도 실제로 달려보니 차량 흐름은 시원해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제트팬과 제연 분무 설비, 피난 연결 통로 등 방제 시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기흥 동탄 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4.7km 구간을 직선화하고 동탄 도심 구간 1.2km를 지하화하는데 7년간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곡선이 직선으로 되면서 통행도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핵심.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 동탄 도심 구간의 상부입니다. 바로 이곳에 축구장 12개 면적의 친환경공원과 동탄 1, 2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6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동서 연결 도로는 올해 안에 완공되고 도심공원은 내후년 11월쯤 조성이 끝나 동탄 신도시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지하 도로 위에 생긴 9만 제곱미터의 공간은 GTX, SRT, 동탄역과 바로 연결돼 동탄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덕분에 인근 부동산 시세도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례를 참고해 오는 2027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숨지거나 입원한 환자가 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원료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까지 유통됐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 보조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 제품을 섭취해온 2명이 지난 26일 신장 질환 등으로 숨진 것이 처음 확인된 데 이어 2, 3년 전부터 해당 제품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도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 제품을 복용한 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상담 요청도 3,600건을 넘겼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사는 주주총회에서 피해 확대 방지와 원인 규명을 약속했지만 불안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薬だったら副作用とかもあるし、あれなんだけど、食品でこんなことが起こるって多分誰も思ってなかったと思うので。で、みんな不安がってるしね、管理の問題だなこれは。 고바야시 제약 본사가 있는 오사카시는 관련 제품들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のこうした取り組みや把握した情報について WHO への情報提供や在外公館を通じた外国政府への情報提供を実施しておりまして 하지만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성분이 일부 포함된 홍국 원료 6.9톤이 유통된 곳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의 피해가 얼마만큼 확산할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